박정희는 태아 시절에 이미 어머니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고서도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최초의 관문을 통과했다. 대구사범에 진학할 때도 어머니는 아들이 떨어지도록 빌었으나 정의소년은 합격함으로써 상무리를 떠나게 됐다. 박정희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농사꾼으로 주저앉았다면 그의 운명과 이 나라의 운명도 달라졌을 것이다. 구미 보통학교 시절의 이 소년의 마음밭에 뿌려진 어떤 소질의 씨앗이 대구사범 시절의 인격의 틀을 갖추면서 자라난 점에서 이 5년은 중대한 기간이었다. 성적표로만 본다면 박정희 학생의 이 5년은 대실패였다. 박정희의 대구사범 성적표는 대구사범의 후신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공개를 금지시켜왔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박정희의 집권 시절에 나온 전기류에서는 1등만 한 구미 보통학교의 성적표는 소개하면서도 사범학교 시절의 성적은 그냥 우수한 편, 중간 정도 식으로 넘어갔었다. 기자는 작고한 이낙선이 남긴 메모와 자료들을 1991년에 열람했었다. 그가 육군 소령으로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로 있을 때인 1962년에 모아뒀던 박정희 파일 중에서 사범학교 성적표를 발견했다. 박정희는 입학시험에서는 100명 중 51등으로 합격했으나 1학년 석차는 97명 중 60등으로 내려갔다. 2학년 때는 83명 중 47등으로 약간 올랐다가 3학년 때는 74명 중 67등, 4학년 때는 73명 중 73등, 5학년 때는 70명 중 69등을 했음이 밝혀졌다. 이 성적표가 그의 시대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도 꼴찌 출신 대통령이란 구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박정희의 행동평가도 나빴다. 품행을 의미하는 조행평가는 5년간 양이었다. 2학년 담임은 그를 음울하고 빈곤한 듯함이라 적었다. 3학년 때는 빈곤, 활발하지 않음, 다소 불성실이라 되어 있고 4학년 때는 불활발, 불평있고 불성실이라고 적혀 있다. 지조는 견실, 습관은 과언, 사상은 온정, 학습 태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더 놀라운 것은 장기 결석이다. 2학년 때 10일, 3학년 때 41일, 4학년 때 48일, 5학년 때 41일이다. 기숙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에 가서 돈이 마련될 때까지 눌러 앉았기 때문이다. 취미란에는 검도라고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박정희는 사격, 나팔, 육상에 뛰어났다. 학업에서는 꼴찌였지만 교련 시간에는 소대장이었다. 군사 및 체육 과목에서 활발했다는 것은 그의 신체 발육 상태가 많이 향상된 것을 반영한다. 5학년 때 그는 키가 159.2cm에 몸무게는 59.5kg, 가슴둘레 88cm로서 갑의 평가를 받았다. 학과 중에서 그래도 성적이 괜찮은 과목은 역사, 지리, 조선어였다. 이 박정희 파일에는 동기생인 석광수가 이낙선 소령에게 보낸 편지가 철해져 있다. 학창시절의 박정희를 평한 편지였다. 말이 없고 항상 성난 사람처럼 웃음을 모르고 사색하는 듯한 태도가 인상 깊었다. 동기생 중 누구와 친하게 지냈는지조차 알 수 없다. 5학년 때 검도를 시작하였으므로 크게 기술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권투는 기숙사에서 그저 연습을 했을 정도지 도장에는 나가지 않았다. 군악대에 들어가서 나팔수가 되었다. 축구도 잘했고 주로 자신의 심신연마에 노력했다. 성적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머리는 우수한 편이었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 동기생 조중출이 써보낸 인물평도 있었다. 대체로 내성적인 편이었고 항상 무엇인가를 구상하고 있는 듯 하였으나 외표하지 않은 관계로 그의 진정한 위임됨을 파악한 하구가 희소하였다. 다른 하구들은 장차의 이상 및 포부에 대하여 종종 피력하였으나 그는 일절 침묵을 지켜왔고 교우의 범위도 그다지 넓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검도에는 전교에서 손꼽히는 용자로서 방과 후에는 축검을 들고 연습을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에 하구들과 장난칠 때도 검도하는 흉내를 내어 머리를 치곤 했다. 나팔의 제1인자로서 큰 버드나무 아래서 학급생들을 데리고 나팔 연습하는 모습이 기억에 새롭다. 기계체조도 잘했다. 4학년, 5학년 여름 휴가 때는
대구 80년대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박정희는 교련에 매우 취미를 가진 것으로 기억난다. 시범 때 그가 자주 조교로 뽑혀 나왔다. 특히 총검술은 직업군인을 능가할 정도로 우수했다. 조중출은 이 편지에서 당시 대구사범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일본 정신이 투철한 교육자들만 모아놓았기 때문에 교육 이념이 천황 절대 숭배로 출발하여 신격화로 끝나는 교육이었다. 그럴수록 학생들 사이에서는 민족적 의분심이 불타올라 소위 무저항적 반항을 일삼았다. 소설을 읽을 때도 일본인의 작품은 의식적으로 읽지 않고서 세계 문학 전집을 읽었다. 기숙사에서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조선, 동아일보를 구독하였고 개벽 같은 잡지도 읽었다. 특히 신문연재 소설 중에서는 상록수가 기억에 남는다.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으나 대개가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한 방편이었다. 1학년이 기숙사에 입사하면 선배들이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주었다. 선배들은 우리에게 기숙사 안에서는 계달을 신지 못하게 했다. 국어 담당이신 김영기 선생이 국어 시간에 우리 국사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많은 감명을 주었다. 박정희는 특히 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기숙사 생활은 대체로 유쾌하고 유익했다. 박정희의 인품은 이 사생활을 통해서 배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 생활을 5년간 해왔기 때문에 공덕심과 희생적 봉사정신을 둬야 하게 됐고 소화를 대의적 입장에서 버릴 수 있는 정신적 소질을 함양했다. 박정희는 학업에서는 바닥을 기고 기숙사비를 내지 못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장기간 결석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군사훈련과 체육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황민아를 목적으로 한 학과 교육을 충실히 해 모범생이 되는 길은 포기하고 국가주의를 추구하는 군사교육에는 열심이었던 것이 박정희였다. 박정희의 이런 선별적 수용이 나는 민족혼을 너희들에게 팔지는 않겠다. 그 대신 군사문화의 실질은 적극적으로 배우겠다는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그의 꼴찌는 이유 있는 꼴찌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1932년 4월 8일 대구사범 대강당에서 열린 사기 입학식에서 박정희도 다른 학생들처럼 히라야마 마사시 교장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히라야마 교장은 학생들을 향해서는 일본말로 연설을 한 뒤에 학부 형들을 향해서는 우유창한 우리말로 인사를 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대구사범 사기 입학생으로서 교정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다. 3년 선배인 심상과 1기 학생들 중 27명이 사회주의자 교사가 조직한 독서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고 퇴학을 당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1기로 입학한 한국인 학생은 93명 중 86명이었는데 졸업장은 55명이었다. 탈락자 31명은 거의가 항일운동에 관계했다가 퇴학을 당한 것이었다. 광복뒤 김일성의 지시로 암살되는 공산주의자 현준혁이 대구사범의 교사로 부임한 것은 1929년이었다. 평남 개천 사람인 그는 경성제대 철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대구에 첫 직장을 구해서 온 것이었다. 박정희가 3학년일 때인 1934년 4월에 또 독서 사건이 터졌다. 1기 선배인 4학년생 중 진두현 등 6학생들이 독서회를 만들어 사회주의 책들을 읽다가 퇴학당한 뒤 구속됐다. 진두현을 유치장에 집어넣으면서 조선인 형사가 말했다. 현이란 새끼가 뿌린 씨앗은 참으로 놀랍구나. 그러나 이번만은 뿌리째 뽑고 말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진두현은 조선일보에서 읽은 칼럼 한 구절이 생각났다는 것이다. 조선 사람은 감옥살이를 2년 3년 해야만 옳은 조선 사람이 될 수 있다. 진두현은 나도 이젠 옳은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으로서 옥살이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뒤인 5월에 박정희는 3학년생들과 함께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철원에서 전철로 갈아타서 내금강 입구 말휘리역에 도착하니 태평여관에서 큰 길을 가지고 나와서 여행단을 환영해줬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이 여관에서는 학생들을 정성 들여 모셨다. 조선 음식도 맛있었고 잠자리도 쾌적했다. 다음날 내금강을 구경한 뒤에 도착한 곳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구미산장이었다. 일본인 주인의 대접이 영 시원치 않았다. 1박 3식에 돈은 태평여관보다도 3배나 많은 2원을 받으면서
저녁은 맛없는 일본식이고 잠자리는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재우는 것이었다. 화가 난 학생들은 내일 점심 도시락은 이 여관 것으로는 먹고 싶지 않으니 만들지 말고 식대는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인 주인은 내일 도시락 반찬은 이미 준비했으니 먹든지 안 먹든지 돈은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조선인 학생들은 오기가 발동했다. 다음날 아침에 여관을 나설 때 여관에서 준비해둔 도시락을 아무도 갖고 가지 않는 것이었다. 일본인 인솔교사가 오늘 가는 길은 매우 험하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도시락을 가져갈 것을 권해도 듣지 않았다. 학생들은 점심을 굶어가면서 외금강을 구경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인솔교사도 이 사건을 불문에 붙였는데 도리카이 교장이 이를 알고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명모, 정헌욱 두 사람이 주동자로 몰려 퇴학을 당하고 유만식은 무기정학, 다른 7명은 일주간의 근신처분을 당했다. 학교에서는 이들 학생들의 부모를 불렀다.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틀 동안 이들 부모들은 복도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 사건은 금강산 비로봉 사건으로 불린다. 박정희와 동기생인 이정찬은 꼼꼼하고 빈틈없는 성격 그대로 이 금강산 여행 중에 들르는 상점과 공원 관리사무소에서마다 기념 도장을 받아와서는 스탬프집을 만들었다. 여기에 친구들의 한마디를 실었는데 유독 박정희가 쓴 글이 튄다. 맞춤법을 현대식으로 약간 고쳐서 소개한다. 금강산 12,000봉, 너는 세계의 명산. 아, 네 몸은 아름답고 삼엄함으로 천하의 이롬을 떨치는데 다 같은 삼천리 강산에 사는 우리들은 이같이 헐벗었으니 과연 너에 대해 머리를 들 수 없다. 금강산아, 우리도 분투하여 너와 함께 천하에 찬란하게. 온정리에서 정있음. 다른 동기생들은 아, 평생에 보고 싶던 우리 금강산이여. 이제 보고 나니 만시지탄이 없을 수 없네. 식으로 자연을 자연으로만 보는데 박정희는 조국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다. 이는 말이 없고 생각이 많은 17학생의 마음속에서 중대한 문제의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한다.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가로 만든 비범한 성격은 자신의 한을 민족의 한과 한덩어리로 파악한 점이다. 공동체가 아닌 자신의 한만을 풀려고 했더라면 그는 이기적인 입신 출세주의자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 시절에도 특별히 정의감이 있는 소년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정의감이 가르쳐지는 것인지 타고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대구 사범에 와서는 정의감이 강한 학생임을 엿보게 하는 몇 가지 흔적을 남기고 있다. 1936년에 발간된 대구 사범 교우회지 제4호에 실린 5학년생 박정희의 시를 읽어본다. 대자연. 정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장미꽃보다도 황야의 한 구석에 수줍게 피어있는 이름 없는 한 송이 들꽃이 보다 기품 있고 아름답다. 아름답게 장식한 귀부인보다도 명예의 노예가 된 영웅보다도 태양을 등에 지고 대지를 일구는 농부가 보다 고귀하고 아름답다. 하루를 지내더라도 저 태양처럼, 하룻밤을 살더라도 저 파도처럼 느긋하게 한가하게 가는 날을 보내고 오는 날을 맞고 싶다. 이상. 이 시를 한 일본 기자에게 읽어보게 했더니 언어 감각이 참 뛰어나고 순수한 마음이 들어있다고 놀라는 것이었다. 일본어의 운율도 잘 맞아떨어져 노래 가사 같다고도 했다. 실제로도 박정희는 자신의 시에다가 1, 2, 3의 번호를 붙여놔 그가 작사한 몇 가지 노래의 가사를 연상시킨다. 마지막에 이상이라고 써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여기에서도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박정희의 정신자세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소곳하고 소박한 것에 대한 박정희의 동경이다. 들꽃과 농부로 상징되는 약자와 소박성, 거기에 대칭되는 귀부인과 영웅 사이에서 박정희는 약자 편에 서겠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다.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해간 강자와 부자에 대한 반골의식과 소박성은 이미 대구사범 교정에서 틀이 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